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재정 적자 우려가 한층 완화된 가운데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통과를 호소하기 위한 연설에 나서자 제약주가 약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떨어졌고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그리스 위기 해소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제약주가 하락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만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를 맞은 그리스를 지원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4% 오른 81달러 8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줍니다. 7에서 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 원, 등록세는 100만 원까지 경감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는 0.1% 떨어졌지만 나스닥은 0.2% 올랐고 S&P 500도 소폭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유럽도 결국 혼조세로 마친 가운데 영국만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프랑스 쪽에서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장 출발은 좋았었는데요. 연준의 6개월 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고자 연설에 나서자 헬스케어주가 급락하면서 일단 상승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 뉴욕에서도 유럽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다우지수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13% 하락한 1,552.52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만 0.25% 상승한 2,332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또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헬스케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에서 6개월 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또한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M&A 호재 또한 시장에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프랑스 대통령의 그리스 지원 시사 등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속에서 강약 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호재와 악재가 여러 가지 모두 다 섞여 있었던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전날 그리고 그 전주에 계속해서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나온 것도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보험사에 대한 건보 개혁안에 대한 통과를 외치면서 맹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길래 헬스케어주가 급락했습니까? 일단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에 대한 개혁 의지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헬스케어 업종들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료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건강보험 개혁안의 표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적 지지를 위해서 대중 연설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헬스케어 업종들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된 내용이 행사 연설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의료보험 대상을 돈 많고 건강한 사람에 제한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보험업종 보험회사는 약자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돈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헬스케어 업종들 계속적인 이러한 건보 개혁안에 따른 우려감 속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연준에 대해서 연준이 향후 6개월 정도에는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증시는 부담이었는데요. 어느 쪽에서 이런 전망이 나온 건지요? 예, 지금 일단 연준에서 6개월 내 금리를 0.25에서 0.5% 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미기업경제협회에서 지금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또한 어쩔 수 없이 6개월 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적절하다고는 진단을 하고는 있는 모습이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경기 부양에 치중하고 있다는 견해 또한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더라도 이러한 금리가 6개월 내 0.25에서 0.5%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 또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미국에서 6개월 내 즉 이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라는데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언급들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기존 금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적절하지만 향후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역시 통화 정책이 너무 경기 부양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출발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와 맞닿은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땡질식으로는 못 버티고 뭔가 좀 세수를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지금 미국 의회 예산국장인 더글라스 엘멘도프 국장이 전미경제협회에서의 모임에서 재정 적자를 땜질로는 못 버틴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재정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폭적인 세금 인상 그리고 재정 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강한 의견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정부의 부양책으로 수혜를 잇고는 있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부양책이 진행됐을 경우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 만큼 이러한 추가 부양책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수의 인상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 축소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미국 경제 또한 다시금 또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세수 지원안이 나올지 여부 또한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악재들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다우는 좀 빠지기도 했었지만 혼조로 끝난 것은 분명 호재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M&A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AIG가 또 다른 M&A에 나섰다면서 그 앞서서는 AIA를 프루덴셜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간밤에 M&A는 어떤 부분에 대한 매각 얘기였나요? 예, 지금 AIG 지금 미국의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엔 AIA를 AI를 이제 매트라이프의 AIG의 알리코를 매트라이프에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 시작 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AIG에 대한 계속적인 M&A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AIG 같은 경우에 3.63% 상승한 29.1불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IA를 매각한 이후에 다시금 또 알리코를 매트라이프에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현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AIG가 빠르게 공적 자금 회수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AIA를 영국 보험사인 프루덴셜에 매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알리코를 매트라이프에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AIG 자산 매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자산 매각을 통해서 지금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상환하는 데 쓰인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AIG가 독립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AIG의 이러한 모습이 미국 시티그룹 같은 이러한 공적 자금 회수를 하는 방안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이러한 공적 자금 회수를 얼마나 빠르게 해나갈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2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던 가운데 고용 추세 지수까지 오르면서 고용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고용 추세 지수 결과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2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의 93.2보다 0.3% 상승한 93.5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고용 추세 지수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업률 개선에 따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실업률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미국 경제가 보다 빠르게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 호재가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호재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또한 해결되는 국면이 조금 더 나타났죠. 독일 메르켈 총리와 그리스 파판드레 총리가 만난 데 이어서 또한 사르코지 대통령과 그리스 총리가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던데요. 예, 지금 이제 메르켈, 사르코지, 융커 등 이제 공동 CDS 규제안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수장 그리고 이제 유로존 재무수장이 모여서 그리스 재정 위기에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공동 신용 부도서 크레딧 수합 규제안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그리스의 크레딧 수합에 따른 지금 골드만삭스의 반사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골드만삭스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번 공동 CDS 규제안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러한 헤지펀드들의 자금 유입을 막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그리스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 1,7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금 하락세를 추세를 이어갔던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에 따른 동유럽 국가의 위기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스 재정 적자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말끔하게 일제히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지금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증시 측면에서는요. 일단 유럽도 뉴욕처럼 혼조로 끝이 났더라고요. 예,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혼조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프랑스는 0.17%, 그리고 독일은 0.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일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이제 유럽 3대 지수 모두 관망세 움직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리스에 대한 해결 얘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달러화보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유가를 포함해서 상품 시장 동향까지 좀 챙겨주시죠. 예, 지금 유가 81.87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다시금 유가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유가의 상승 추세가 과연 얼마나 더 강하게 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75불과 85불대의 박스권 장세, 특히 75불과 80불대의 박스권 장세를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80불대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른 유가의 상승 추세 또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85불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만큼 유가 또한 85불대에서 다시금 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은 이하 반면에 1% 하락한 온스당 1,124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금값 또한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시적인 하락일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에 따른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달러 또한 다시금 약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좀 잘 나가다가 말이죠. 물론 연준에 대한 향후 6개월의 금리 인상 얘기도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조금 경계감이 생기면서 내리지 않았나, 결국 혼조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밤엔 또 그리스 총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데 말이죠. 이 일정 외에 또 다른 일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챙겨보죠. 일단 이번 주 그렇게 큰 이슈도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서는 큰 지표들의 발표가 없습니다. 이제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 그리고 이제 경기 낙관 지수와 내일 아침 이제 미국 장이 마감한 이후에 지금 ABC 소비자 기대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 주요 일정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미 증시의 관망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보합권 혼조 정도로 끝나면서 숨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정말 40일 만에 1660선을 회복했지 않았습니까? 뭐 기술적 저항대를 거의 다 돌파한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글로벌 증시는 일단 좀 쉬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내 변수가 지금 제한적이고요. 대외 변수로 인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돼서 증시가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이 글로벌 증시의 그 혼조세, 우리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일에 갭 상승한 그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기술적인 아주 좋은, 그러한 우호적인 흐름은, 오늘 점차 좀 십자봉 형태로 혼조세 마감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이 다분히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 5천억 가량의 적극적인 현물 순매수 흐름과 기관의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를 동반한 현물 매수 분위기 속에서 종합지수상의 121선과 61선을 단숨에 오버슈팅하는 긍정적인 흐름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지수를 견인한 업종의 다변화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전기전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한 종목이 되겠고요. 철강업종의 강세 그리고 금융업종들의 강세, 중공업주와 화학주들의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증시가 전주에 있었던 1월달 경기 선행지수 둔화 발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는 그동안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그러한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선행지수의 마이너스 전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 모멘텀의 확보, 즉 남유럽의 리스크 해소, 중국 전인대에서의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지 타산 계산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이러면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에는 점차 악재의 민감도보다는 호재의 민감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하루 이틀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이고요.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먼저 외국인들의 선물 장중 흐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탄력 있게 매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받쳐주면서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확대를 해준다 이러면 상당히 기관 쪽의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추가적인 쌍거리 매수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움직임으로 봐서 금융업종, 특히 증권업종과 은행업종의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된다 이러면 우리 증시의 탄력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부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1550에서 1580선까지의 박스권 상단부 형성 가능성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늘 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외국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현물 쪽에서 해주면서 5천억 이상을 담았는데 그런 외국인이 오늘 또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여줄지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리고 금통위 중국의 물가지표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11일에 또 다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더 오버슈팅 한다라고 할지라도 상승할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장중에 나왔던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증시 자체가 상승 쪽으로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 펀드를, 단기 형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수가 상승할수록 이러한 기관 쪽에서 나오는 펀드의 주식형 자금, 이러한 펀드의 그 해체 과정, 이러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전략적인 종목의 선정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전일 상승 업종과 상승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융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쪽이 쿼드러플 만기까지 며칠 상승한다고 한다 이러면 전체적인 그 종목 확산 개념의 상승이 아닌 현재로서의 탄력을 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제한하면서 수익률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일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업종과 철강업종이 쿼드러플 만기가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쪽, 현재에 올라가는 종목, 따라서 금융업종과 철강업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이 유효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2, 3일 정도를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쿼드러플 위칭돼 있게 적극적인 168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랠리 성격의 흐름, 이러한 부분이 가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탄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이러면 홀딩 내지는 추가 매수 그리고 추격 매수를 통해서 따라잡는 탄력적인 그 발빠른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에서 금융주 전일의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모습이 시초가부터 포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이죠. 다시 이제 금융업종이 조정을 보고 다른 업종이 순환매 차원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 시초가 매수 전략으로 그러한 업종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의 박스권 상단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판단이 시간이 갈수록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금융업종, 철강업종 강하니까 이 중에서 강한 종목으로 좀 붙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말이죠. 하루 이틀 정도. 철강에서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현대제철을 한번 들고 와 주셨기 때문에 금융업종 오늘 시초가에서 강하다면 좀 하나 사보고 싶은데 말이죠. 어떤 종목으로 좀 관심을 둬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일단 현재 그 모멘텀 자체가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전일에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를 100만 주 이상 순매수했죠. 대규모 순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반전의 신호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증권업종의 전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멘텀 자체가 기저효과에 의한 증시 상승 모멘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주가로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기술적 상승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차트는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일정한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자체는 굉장히 좀 얕은 그러한 종합지수 대비로 해서 얕은 그러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의 거래량 대규모로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2, 3일 정도의 추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패턴 형식을 이제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패턴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일랜드 갭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됐다,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언제입니까? 요 부분하고 갭 하락했을 때 부분과 그리고 전일에 갭 상승했을 때의 부분, 이러한 부분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의 다시 강한 상승으로서 갭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핵심 지지 라인 자체는 19,300원에서 500원 정도 수준이 핵심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목표가 매수가는 2만 원, 전일 종가가 2,400원 정도 끝났기 때문에요. 2만 원에서 2,400원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그 아일랜드 갭이 무너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00원에서 19,500원 정도 수준이 일단 현금 확보하는 수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드려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까지 오버슈팅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1차 목표가 짧게 잡았습니다. 2, 3일 정도 보고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러면 23,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증권주를 조금 외면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증권주가 충분히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절도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는데요. 대우증권 차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유럽 재정 문제로 잠시 주춤했었던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작년보다 50%, 구리나 니켈도 한 달 사이에 2 내지 30% 값이 올랐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원유나 석유 제품 등으로 그 가격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연구개발, 즉 R&D 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관이 아닌 민간의 R&D 전략과 관리, 운영, 평가 등의 전권을 맡기기로 한 건데요. 이를 위해 10대 기술을 선정해서 7년간 3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확 바뀐 국가 R&D 시스템 얘기까지 해보죠.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나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루비니 교수가 중국의 위완화 절상폭이 향후 1년간 4% 이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평균적 전망치인 5%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2% 정도의 일회성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만을 열어뒀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최근 레저, 유통 등 주요 사업에서 M&A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몸집 불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죠. 어제는 대구 동아백화점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랜드가 이처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자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좀 다뤄볼 텐데 철광석, 석탄, 구리 할 것 없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잠시 주춤했더니 국제 원자재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이제 뭐니 해도 이 해외 의존 자원도가 이제 아주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이터 CRB 원자재 가격 지수인데요. 좀 500선까지 치솟다가 이제 470선까지 떨어진 이 지수,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490선까지 오르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좀 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제 호주 광산업체가 이제 일본의 철강업체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연간 가격보다 무려 54%나 비싼 가격에 이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소식들도 들려와 있고요. 또 철광석 가격 역시도 현재 지금 큰 폭의 인상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철광석 현물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이달 들어서 이 톤당 140달러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 3대 광산업체가 요구하는 연간 좀 도입 가격이 아마도 90달러에 좀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뭐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감이 좀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지난해 이제 국내 철강사들의 철광석 도입 가격이 약 6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약 절반가량이 상승을 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리 가격도 지난 2월 대비해서 2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연 가격 역시도 같은 기간에 21%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모습,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 지금 원자재 값도 오르고 원자재 시장도 이제 공급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계의 경제가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좀 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수요가 많이 늘었다.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자가 우위에 서서
공급자 위주로 좀 가격을 정해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 각국이 이제 좀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 바로 이런 유동성이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됐다. 이렇게도 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면은요, 당장 이제 해외 자원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강업계 같은 경우 이 당장 이제 중국 영향 등으로 이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가 문제는 또 이제 철에 의존하고 있는 이 조선이나 자동차 또 건설, 가전 등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또 기둥을 이루고 있는 주축 산업들 역시도 바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 수요가 충분히 회복이 된다면은 높은 가격에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과연 그렇게 제품 수요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자칫 이 원가 부담이 이 직접적인 수익률 하락에도 좀 수익률 악화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 한 관계자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이 각국 산업 가동률이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가 없고 또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네. 좀 더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4조 원이 넘는 R&D 시스템 자체를 전면 손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성과가 많진 않아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어떤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는데, 그렇죠? 어제 네. 발표된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R&D의 중요성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지난 수년간 또 과거로 또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도 항상 이게 국가의 최우선적으로 강조는 돼 왔지만 네. 실질적인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R&D 운영 같은 경우 정부 정책 순위에서 좀 더 후순위로 밀린 것이 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4조 원이 넘는 이 연구개발 R&D 투자 운영 권한을 앞으로는 민간에 넘기고 또 국가 주도형의 R&D 체계를 앞으로는 좀 민간 주도형으로 전면 손질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이제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지식경제부가 어제 최경환 장관을 앞세워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민간 기업 CEO와 지경부 장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R&D 전략기획단을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을 좀 어제 밝혔고요. 이 전략기획단에 총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이 R&D 자금 집행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네. 이 전략기획단은 이제 오는 6월 달 말까지 이 신산업을 육성할 이 대형 10개 미래산업 선도기술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이 선도기술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100대 융합 원천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서 이 원천 특허 및 이 돈 되는 특허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또 중소기업과 이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화도 현재로서는 좀 꾀할 방침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구자들을 위해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도입을 되는 점이 이제 주목을 할 만한데요. 네. 이제 최상위 연구자 5%에게는 후속 과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요. 또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로까지 좀 추대할 수 있는 그렇게 지정하는 방안까지 현재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R&D 사업 지금 20년 만에 대수술대에 놓이게 됐는데 말이죠. 투자 운영 권한을 결국 민간에게 넘겨서 좀 잘하는 곳, 돈 되는 곳에 더 영향을 집중하겠다라는 보관이 정부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3조 원이 이제 집중되게 될 10대 선도 기술이라는 것이 뭔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뭐 R&D 기술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비유한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또 이제 나눠 먹기다 이런 예.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제 좀 표현을 한다면은 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독을 좀 새로 장만하겠다 이러한 의지로 현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R&D 기술에 좀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짧은 시간 내에 나오겠다기로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좀 돈이 되는 기술 또 원천 기술이 현재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분야에 좀 중점을 맞추겠다고 하니까요. 뭐 철강이나 조선전자 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에 이런 R&D 자금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고 또 뭐니 해도 이 IT 기술에도 역시 앞으로 좀 집중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년 R&D 예산을
10%씩 늘리면서 이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유리 품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아픈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네. 원천 기술 개발이나 또 원천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또 매년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뭐니 해도 이 R&D에 대한 평가를 좀 논문 수라든지 특허 출원 건수 한마디로 양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건수를 늘리기 위한 특허 출원만 많아지고 이 특허의 질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이 계속적으로 또 지적이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R&D 평가를 시장과 연계하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좀 더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최고 역량을 보유한 이 산학연구원 합동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대형 산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깨진 독으로는 4조 원이 넘는 R&D 투자 운용을 잘 할 수 없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 확 바뀐 국가 R&D 시스템 한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이죠. 덧붙여서 중국 위완화 절상 관련한 코멘트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가계 부채나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은 지금이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평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정해야 될 몫이라면서 애둘러 이제 의견을 밝혀온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장관이 어제 여기에도 덧붙여서 한 말이 있지. 호주 등 몇몇 나라가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좀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을 또 어제 또 확고하게 내비쳤고요. 네. 윤 장관이 이날 발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앞으로 정부의 확고한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를 되는데요. 이 같은 의견에 따라서 물론 이러한 의견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 금융통화위원회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 사실상 좀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런 관측들이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어제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최근에 이 중국 이 인민은행장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말을 밝혀서 좀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이 세계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과정에서 이 위안화 절상 문제도 논의돼서 이 논의가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 G20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이 논의가 될 것이고 이 중국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또 이 중국 경제의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는 그 민감도나 이 폭발력에 있어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꺼리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또 올 11월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러한 재무장관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이 같은 윤 장관의 발언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몇 마디 더 덧붙였는데요. 이제 최근 한국 내 자본 유출 제한 등의 금융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론적인 입장들,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좀 외환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자율성을 충분히 강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한 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아시아가 보기에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거나 또는 좀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G20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위안화 절상, 그 폭에 대해서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루비니 교수도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점진적으로 상반기 내에 위안화 절상이 한 5%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루비니 교수는 절상폭이 4% 이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보다는 다소 좀 폭을 낮춘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어제 이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사와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폭을 앞으로 1년 동안 4%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이르면 2, 4분기에 지난 20개월 동안 유지해온 위안화의 사실상의 준폐기제를 중단을 하고 2% 정도의 일회성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평균적인 전망치인 5%보다는 좀 낮은 수치인데요. 이제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2, 3% 정도의 절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더 크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를 수정하는데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화를 절상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최근 이제 전인대에서 내수 시장의 좀 확대를 좀 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을 한 것으로 현재는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랜드 그룹이 말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M&A를 성사시키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구에 있는 또 하나의 백화점 인수에 거의 이제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까르푸를 잘못 인수했다가 굉장히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M&A 성사를 잘 시켜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까르푸를 인수해서 홈웨버로 바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무리한 M&A가 아닌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 까르푸 같은 경우 노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사실은 큰 홍역을 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랜드가 조금은 좀 덩치가 작고 좀 탄탄한 M&A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요.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좀 더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구의 동아백화점을 인수하겠다 이러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격이 M&A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 2,680억 원 정도에 인수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M&A 형향을 봤을 때도 이러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저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2006년에 까르푸를 인수해서 불과 이제 2년 만에 이 까르푸를 매각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다시 굉장히 또 급하게 M&A에 나서는 모습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아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더 중견 유통업체로 탄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통업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구와 구미에서 총 5개 백화점과 2개의 대형마트를 현재 지금 운영을 하면서 또 백화점 소유의 물류센터와 스포츠센터도 현재 함께 2,68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그룹의 한 관계자는 패션과 레저 산업에 이어서 유통산업도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이번 인수로 한동안 잠잠했더니 유통산업 투자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통업계는 과연 이랜드의 M&A 행보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 까르푸를 인수했다가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랜드가 이제 유통에서 얼마만큼 욕심을 부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대구 동아백화점 인수를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M&A에 나서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현재 좀 침체되고 있는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도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도 그리스 지원을 약속했지만 유럽과 뉴욕 증시 모두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는데요.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연설과 관련해서 헬스케어주가 급락했습니다. 이슈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